밀레니얼은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이들은 X세대의 뒤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Y세대로도 불립니다. 밀레니얼은 이전보다 많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 그만큼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에 들어선 그들은 번아웃에 시달리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기대가 높았던 만큼 현실의 좌절도 컸기 때문입니다. 밀레니얼의 번아웃에 대하여 부모 혹은 교사 세대에 해당하는 부모들은 젊은이들의 철없는 불만이라는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부모 세대의 눈에 밀레니얼은 많은 풍요를 누렸으면서도 책임감은 없는 미성숙한 존재일 뿐입니다. 물론 역으로 밀레니얼 세대는 부모격인 부모들을 경제성장의 과실을 독차지한 의선자들로 비난합니다. 세대 갈등과 몰이해가 그만큼 심각해진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1970년대는 비록 1960년대의 진보적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으나 여전히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이래의 제도가 남아있었습니다.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준 1935년의 전국노동관계법과 1938년의 공정노동기준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공황의 충격 이후 국가는 한층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재건은 고성장과 함께 비교적 공정한 분배까지도 약속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른바 대합착의 시대가 모두에게 황금기였던 것은 아닙니다. 인종차별에 고통받던 흑인들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후 중산층이 크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고, 이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기대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 중산층 베이비붐 세대가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흥미롭게도 당시 부모 세대 또한 실제 전쟁을 겪었던 그들의 부모에게 곱게 자란 철없고 이기적인 젊은이들 취급을 받았습니다. 전후 한동안 계속되던 미국의 안정적 중산층 시대는 1970년대 막을 내렸습니다. 임금은 정체되고 실업률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불안 속에 정부 개입 없이 시장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레이건 대통령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자수성가의 중산층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오히려 그들을 지탱해 주었던 사회 제도를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일자리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졌으며 복지 정책도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계급 추락의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나아가 그들을 실용적이면서도 개인주의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부모 청년들은 대학에서 영문학 대신 경영학을 전공하였고 금융업계에 종사하거나 고소득 전문직을 가지고 싶어 하였습니다. 중산층 이상의 계급 지위에 대한 초조함 속에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 더욱 각광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부모 세대는 부모가 되어 자녀 교육에도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백인 중산층 이상의 가정은 철저하게 아이들을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학교 성적을 확인하고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감시했으며 각종 학원과 교회 활동에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아이들, 즉 밀레니얼들은 한편으로는 혜택받은 이들이었으나 동시에 어린 시절부터 번아웃의 위기에 놓인 세대이기도 합니다. 비록 이러한 집중적 양육의 시발점이 백인 중상류층이었을지라도 자녀 교육에 몰두하는 풍조 자체는 기타 계층과 인종에게도 널리 퍼졌습니다. 블루칼라나 히스패닉 가정 역시 어쨌든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꾸린 부모 세대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나온 교양 있는 중산층 전문직이 되기를 바랬고,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에 따라 스스로를 혹사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더욱이 아이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과보호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놀이터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납치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부모들을 자극하였고, 이에 자녀 근처에서 행동 하나하나를 통제하는 소위 헬리콥터 육아법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녀인 밀레니얼 세대는 과잉 보호와 과잉 기대라는 이중적인 압박 속에서 자랐습니다. 1970년대에 이래 계급적 하락의 두려움 속에서 미국의 부모 세대는 자녀 교육에 한층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인 밀레니얼 세대 역시 자연스럽게 계급적 지위를 의식하며 주어진 공부에 열중하였습니다. 우수한 성적과 명문대 졸업장은 안정적인 중산층 생활의 보증수표로 널리 인정받았고,
아이들은 노력해서 성취를 거두어야 한다는 가치관에 물들었습니다. 게다가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중산층 노동자 계층이 붕괴되어 갔습니다. 노동조합은 무력화되었으며 공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중산층으로부터의 추락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혼 후에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하는 어머니들은 한층 경제적 곤란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위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이들은 더욱 열심히, 더욱 훌륭하게, 더욱 효율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산층 이상의 밀레니얼 가정은 자녀의 대학 입시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경제적 불안이 해소되고 실패 없는 인생이 펼쳐진다는 아이비리그의 약속이 눈부셔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걸어다니는 이력서이자 인적 자원으로 여겼고, 동시에 열심히 일하면 성공과 만족이 모두 주어진다는 신념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 배경에는 대학 교육의 확대라는 일면 진보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등교육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고 2000년대가 되면 대학 진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밀레니얼 세대를 치열한 학업 경쟁으로 몰아갔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앞장서 자녀의 입시를 지도하였고, 아이 스스로가 입시를 위해 노력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점차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이력을 그럴듯하게 관리하게 되었으며, 거창한 동아리 활동과 화려한 시험 성적을 연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뒤따랐지만 고통마저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입시를 방해한 친구와 절교하고, 자기소개서에 쓰기 곤란한 활동은 그만두며, 스스로를 입시 기계로 만들어갔습니다. 입시 준비가 얼마나 창의력과 사고력을 길러주었는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성공이 중요하였습니다. 흔히 자녀 교육에 집착하는 아시아계 부모를 타이거맘으로 묘사하지만 백인 중상류층 부모들도 교육열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모 세대 부모와 밀레니얼 세대 자녀들은 명문대 간판이 안정적인 중산층 지위를 확보해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함께 입시 전쟁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대학 교육이 중산층의 붕괴 속에서 밀레니얼 가족을 지켜줄 보호막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미국에는 학위 없이도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주로 육체노동 분야의 직업들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직업은 열등하다는 생각이 퍼진 상태에서 육체노동에 대한 선호는 낮았습니다. 밀레니얼 학생들도 부모들도 모두 번듯한 대학을 나와 의사, 변호사, 교수, 관리자 등 전문직이 될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환상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대학생이 늘어난 만큼 학위의 가치가 낮아졌지만 그렇다고 고급 전문직들의 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고액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며 대학 졸업장을 손에 넣었지만 정작 남은 것은 불안정한 직업과 대출금 부담뿐이었습니다. 절대 다수의 밀레니얼에게 대학 학위는 약속했던 중산층의 안락을 가져다주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하였지만 노력의 결과는 너무나 허망하였던 셈입니다. 어쨌든 밀레니얼 청년들은 유년기를 부모의 높은 기대와 통제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의 지위를 유지 혹은 쟁취하기 위해 번듯한 직장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밀레니얼들이 멋진 직업에 집착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부모를 만족시킬 정도로 고소득에 안정적이고 또래의 동경의 대상이 되며 자신이 열정을 쏟을 만한 이상적 직업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5년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행한 졸업식 연설은 밀레니얼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훌륭한 일을 해야 하고,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이 특히 그러하였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 노동의 고통이 사라지고 나아가 성공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신념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일은 순수하게 개인의 적성이나 취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이어야 좋아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더욱 많았습니다. 사회로 나온 밀레니얼 청년들은 좋은 직업을 갈망하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안정적인 직업이 아닌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좋은 일자리의 수는 적기 마련이고 많은 이들이 소수의 자리를 위해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나 대신 열정을 다할 사람, 나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얼마든지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연봉은 줄어들고 복지 혜택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격 조건은 높아졌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이전보다 고급 교육을 받고 자아를 실현할 직업을 열심히 찾아다닌 결과 무급 인턴의 고학력과 경력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멋진 일을 원하는 청년들이 가득한 만큼 기업은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대신 직업을 멋지게 꾸미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마침내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라는 주문은 자기 혹사와 번아웃의 지름길로 변모하였습니다. 회사는 열정을 가지고 기꺼이 과로를 감수하는 직원을 선호하였고, 노동자들은 좋은 일자리를 위해 동료들과 경쟁에 나섰습니다. 휴가는 마땅히 누릴 권리나 복지가 아닌 자신이 이를 위해 휴가조차 포기할 수 있음을 과시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 자란 밀레니얼들은 학생 시절 고생하여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이후에는 훌륭한 직업을 찾아 인턴과 봉사활동을 옮겨 다녔습니다. 일부는 학자금 부담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거듭해도 꿈꾸던 일자리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2007-2008년의 금융위기는 취업시장을 한층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경력직 노동자들마저 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밀레니얼 청년들은 임금이 아닌 경력을 쌓기 위해 기꺼이 저임금 혹은 무임금을 감수하였습니다. 소위 문과계열 졸업생들은 더욱 그러하였고 학계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게 멋진 직업, 좋아하는 일, 열정의 가치로부터 배신당한 청년들은 마침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럴듯한 간판 대신 실용적인 선택으로 나아갔습니다. 설령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럭저럭 안정적 보수를 주는 일자리, 고연봉이 아니지만 소박한 만족을 주는 일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술가 대신 교사의 길을 택하거나 금융계의 전문직이 아닌 에어컨 수리공의 길을 택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고 그렇기에 잠재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른바 신자유주의 확대 속에서 임시직의 규모는 날로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급하게 용돈을 벌고자 했던 기혼 여성들을 앞세웠던 임시직 시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체 산업 분야로 퍼졌습니다. 비정규직에게는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기존의 노조를 무력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 강사, 독립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각종 프레카리아트 계층이 늘어났습니다.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한 노동자를 뜻하며 기존의 정규직 노동계층과 상이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경제적 지위와 계급은 불안정하고 동료들 사이의 연대도 찾기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항상 지쳐 있습니다. 일부는 열정을 쫓다 쓰러져 프레카리아트가 되었고 일부는 자포자기 끝에 프레카리아트가 되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아메리카 드림의 꿈은 서서히 희미해졌습니다. 이야기는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의 유혹은 달콤해 보였고 정치인들은 노동조합의 약화와 규제 철폐에 나섰습니다. 기업 또한 당장의 주가에 집착하면서 다운사이징에 들어갔습니다. 회사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겠다 약속한 컨설턴트들이 앞장서 칼잡이 노릇을 하였습니다. 많은 부서가 아웃소싱되었고 다수의 직원들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언제라도 처분 가능한 유연한 비정규 인력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특히 사모펀드를 비롯한 금융계는 기존 기업을 인수하여 가혹한 리모델링을 실시한 다음 다시 팔아넘기거나 심지어 파산시켰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기업이 주주의 돈벌이를 우선시하는 동안 직원들의 처우 또한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한 회사에서 일한다면 회계사와 경비원이 비슷한 복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파견 경비원은 그러지 못합니다. 회사 내에서 새로운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테크 업계의 경우 대체로 절반 정도의 인력이 하청 형태로 고용됩니다. 2019년 기준 구글의 하청 및 임시직은 12만 명으로 정규직 10만 명을 넘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무력화되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에 항의할 수조차 없습니다. 애플은 중국 공장에 하청을 주어 첨단 기기를 생산하지만 혹사당하는 중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결코 책임지지 않습니다. 고용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기업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세는 분명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과로가 만연하고 심지어 그것이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과로 문화의 확산에는 맥킨지와 같은 컨설팅 기업의 역할이 컸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내부의 컨설턴트들이 혹사당했고 이들이 다른 기업으로 진출하며 과로 문화도 함께 퍼졌습니다. 스타트업 업계 또한 이후 월스트리트의 과로 문화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몇몇 투자은행들은 아이비리그에서 신입 애널리스트를 뽑습니다. 그리고 금전적 보상을 대가로 그들을 혹사시킵니다. 안타깝게도 혹사당하는 직원들은 그 과정에서 과로를 정당한 것으로, 과로하지 않는 이들을 게으른 존재로 멸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엘리트주의와 과로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기묘하게 결합한 셈입니다. 이러한 풍조 속에서 수면과 같은 기본적인 휴식조차 이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간주되었고, 사람들은 카페인 음료에 의존한 채 밤을 새웁니다. 여기에 직원 개개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는지를 항상 감독하는 감시 문화가 덧붙여졌습니다. 개방형 사무실은 직원 개인의 사적 공간을 최소화하였고, 일부 기업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마우스 클릭 하나하나를 추적합니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미명 아래 분 단위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며, 낭비에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뒤따릅니다. 근무 일정은 물론 작업 방식까지 통제당하기 일쑤입니다. 이처럼 가혹한 환경 속에서 적잖은 이들이 프리랜서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2007-2008년의 금융위기가 낳은 일자리 부족 역시 프리랜서를 크게 늘렸습니다. 사실 많은 밀레니얼에게 프리랜서는 불가피한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남은 일자리 자체가 임시직, 파견직, 기간제 등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입니다. 표면상 프리랜서는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절대 다수는 의료보험이나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나아가 우버와 같은 혁신을 내세운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운송업계를 파괴하였고, 한때 제복을 입었던 운전수들은 비정규직 우버 기사로 대체되었습니다. 비록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디지털 플랫폼들이 당장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종속된 이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디지털 하류층에 가깝습니다. 프리랜서는 이름과 달리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리며 고용주의 눈치를 보고, 최근에는 재미로 평점 1점을 주는 악성 소비자들에게도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자신의 일상을 돌아봅시다. 스마트폰 알람 소리에 잠을 깨고 꾸준히 SNS에 접속하며 업무 중에는 메신저와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운동을 할 때에도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뒤적거리고 휴식 시간에도 동영상 사이트를 쳐다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은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세계에 얽매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편리함을 약속했던 첨단 기기는 새로운 번아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 이상 스마트 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직업, 여행, 업무, 운동, 정리, 인맥, 금융, 휴식 모두가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깔린 어플들은 이용자의 주목을 끌고 시간을 빼앗기 위해 계속해서 일상을 침범합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 웃고 우는 동안 사생활과 주의력 그리고 자율성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자극을 얻기 위해 버튼을 누르는 실험실의 생쥐처럼 현대인은 SNS와 각종 오락거리에 중독된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밀레니얼들은 페이스북과 함께 10대, 20대를 보냈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일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과장된 과시욕구를 자극하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근사한 직장에서 멋을 부린 채 찍은 친구의 사진은 자신이 실패하였다는 자괴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강아지와 함께 산속을 달리는 유쾌한 경험조차 더 예쁜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강박 앞에서 쪼그라듭니다. 이렇게 일과 휴식의 경계도, 현실과 가상의 경계도 불분명해졌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시대에 접어들며 시사뉴스조차 SNS를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SNS에 충격 발언을 이어갔고,
언론은 이를 실시간으로 보도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SNS에 모여 다투거나 혹은 관심을 끌기 위해 애썼습니다. 내실 없는 폭로의 연속이 진중한 탐사 보도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미디어 환경은 한층 악화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밀려드는 뉴스 자체가 피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슬랙과 같은 온라인 협업 도구 또한 번아웃을 부채질하였습니다. 편리한 디지털 도구는 오히려 사무실을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옮겨놓았습니다. 그 결과 퇴근 후에도 언제든 상사에게 연락을 받아야 합니다. 일과 삶의 경계가 무너지는 한편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밀레니얼 세대는 사실상 생활의 모든 영역을 인터넷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너무 많이 일합니다. 그들은 열정이라는 미명하에 과로를 정당화하는 문화에 익숙하고 디지털 기술은 퇴근 이후에도 상사의 메시지를 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든 만큼 열악한 비정규직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일하지 않는 시간마저 자기 개발을 위해 써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여가 시간은 자유로운 시간이자 휴식과 취미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밀레니얼들에게 여가는 또 다른 피곤한 무언가에 불과합니다. 데이트 준비는 귀찮을 뿐입니다. 운동을 하는 것이 과연 즐겁기 때문인지 혹은 신체를 단련해야 한다는 압력 때문인지 스스로도 모릅니다.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받은 밀레니얼 세대가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법조차 모른다는 기묘한 역설이 탄생한 셈입니다. 쉬는 시간마저 일처럼 느껴진다면 노동의 피로를 해소하기란 한층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한때 여가는 귀족이나 유한계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들이 주 5일 근무를 요구하며 여가의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도시 노동자들은 공원, 영화관, 댄스홀로 향했습니다. 기술 발전과 복지제도의 확충에 따라 노동시간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낙관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렇지만 1970년대 이래 근무시간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해고가 일상화되자 노동자들은 자신의 효율성을 증명하기 위해 과로를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정규직과 함께 복지를 줄였고 대신 남은 이들에게 가혹하게 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베이비붐 세대에서 시작된 일중독은 밀레니얼 시대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생산성은 신성한 우상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혹사시켰습니다. 오늘날 높은 연봉을 받는 지식 노동자들은 일상 업무를 대신할 하층 노동자들을 고용합니다. 전통적인 보모부터 최근의 우버 기사까지 모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과거 귀족들이 일을 하지 않기 위해 하인을 고용했던 것과 달리 현대에 성공한 이들은 일을 더 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좋다는 고정관념이 강력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로의 연속보다는 적절한 휴식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목소리는 억눌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휴가에 죄책감을 갖도록 유도하는 분위기마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한때는 적어도 주말에는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일종의 합의가 존재하였습니다. 신자들은 교회에 가거나 예배를 드렸고 독실하지 않은 이들은 오락을 즐겼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주말과 평일의 구분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둘 이상의 불안한 일자리를 오가야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주말이나 휴일을 챙길 여유도 권리도 없습니다. 일하지 않는 여가 시간은 곧 돈을 잃어버리는 시간으로 간주될 뿐입니다. 취미 활동마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로 흡수되었으며 문화적 취향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하나의 법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취미를 통해 돈을 벌어보라는 유혹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린다고요? 그렇다면 그걸로 돈을 벌어보세요. 밀레니얼 세대는 더 이상 가족과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친구와 영화관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혼자 집에서 넷플릭스 드라마를 시청합니다. 직접 사람을 만나는 대신 단체 채팅방에 들어갑니다. 일찍이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넘은 2000년대 이후 미국 사회의 공동체 오해를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찬반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밀레니얼들에게는 타당한 분석에 가깝습니다. 청년들은 사람을 만나기조차 귀찮아하며 공간을 이용하기에는 돈이 듭니다.
그들에게는 여유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은 기혼 여성의 경우 번아웃 스트레스는 한층 심각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한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제 전업주부가 아님에도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가정을 보살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비록 육아 번아웃이 여성의 전유물은 아니라지만 여전히 가사노동의 대부분은 어머니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 사회의 육아는 과거보다 복잡해졌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고 그 아이들인 밀레니얼 세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가부장제가 이전보다 약해졌다고 하지만 여성에게 여성적 매력과 어머니의 역할을 모두 기대하는 것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한 상태여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하는 어머니들은 실제 2개의 직업에 종사하는 셈입니다. 공적인 유급 직장을 마치면 무급의 가정 업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2 직업에 시달리는 동안 아버지들은 소위 바깥일에 집중하며 경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마나 1965년에서 2003년까지 남성의 가사 노동 분담이 30%까지 높아진 것은 고무적이지만 안타깝게도 이후로도 그 비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아직도 유급 육아휴가가 필수로 지정되지 않은 형편입니다. 과로 문화가 일상화되며 부모가 직장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새로운 육아 패러다임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났음에도 부부간 가사 노동은 평등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어머니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포기할 수도 경력을 위해 아이를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돈이 듭니다.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의 육아 지침은 어찌 보면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아이들의 독립심을 키워줘야 하지만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무책임한 부모, 나쁜 부모를 비난하고 SNS는 부모 사이의 경쟁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나마 백인 중산층 가정은 어찌어찌 사회적 요구를 따라갈 수 있지만 나머지의 경우 그조차 어렵습니다. 여성들은 과도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강인한 야심가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상냥하고 매력적일 것을 요구받습니다. 어머니는 직업적 성취를 거두면서도 헌신적으로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기준은 높아지고 부담은 커집니다. 고급 육아용품을 사고 모유 수유를 하며 나아가 미소 짓는 아이의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좋은 부모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2개의 직업을 강요당하는 가운데 여성들은 점차 지쳐갑니다. 빈곤 가정의 어머니라면 부담이 한층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중상류층 여성들의 정신건강이 딱히 양호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계급 추락의 공포와 경쟁 심리라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훌륭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압박감,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 주눅들지 않도록 그럴듯한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결국 아이를 위한다는 화려한 생일 파티 뒤에서 부모들은 계급적 불안을 느끼며 자기 혐오에 빠져듭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육아가 사회적 과제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개인 혹은 가정 차원의 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